한국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일하지만 사무실 나가면 일 안 한다. 근데 실리콘밸리는 퇴근은 다들 일찍 해요. 6시 되면 다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저녁 먹고 다시 로그인해요. 밤 한 9시쯤 되면 또 북적북적 한다고요. 퇴근을 해도 일에 대한 스위치는 안 끄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딩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AI 영역으로 넘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주니어 채용이 확 줄어든 거고, 인턴도 자리가 없어요. 정말 슬픈 거는 뭐냐면 사람하고 면접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니어급들도 갈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빅테크 회사의 퇴사율이 역대 최저였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니어들이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시니어급들이 해고돼서 시장에 나가서 주니어들이 가야 될 일들을 잠식하기 시작하니까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 이제 초보 리더들 같은 경우에 또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로 또 마이크로 매니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내가 가진 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씩 배분을 하기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한꺼번에 해버리는 게 좀 편하지 라면서 좀 권한 위임을 미루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기용님께서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신지, 좀 효과적으로 좀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야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딱 이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위임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귀찮잖아요. 또 위임을 해도 뭐 깔끔하게 안 되고 그냥 내가 하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제가 많이 봤던 패턴은 첫 번째는 이거를 넘기면 나는 무슨 존재 가치가 있지?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넘기긴 넘겨야 되는데 팀 내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믿고 넘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자기한테 자문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위임을 못할까?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방향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인재 부족으로 넘길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채용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 성향 자체가 뭔가 이런 거를 넘기는 걸 나는 싫어하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를 명확해야죠. 나는 전문가인 게 여전히 편하다. 그럼 매니저 역할하면 안 되죠. 꼭 매니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의 성향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맞죠. 안 해보고 나중에 그때 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리더할 기회가 있으면 일단 저질러 보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빠르게 포기하지 말고 최소 1년은 해봐라. 처음에 헤매도 1년쯤 하면 내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임을 한꺼번에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대략 한 5, 6단계로 처음에는 내가 다 플래닝하고 일부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컨트롤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거를 잘하면 내가 플래닝하고 나머지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황을 체크하고, 그것도 잘 되면은 이제 그 팀원한테 네가 플래닝해가지고 와, 같이 리뷰해보고 또 실행은 위임하고, 그것도 잘 되면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주기적으로 나한테 보고만 해. 그것도 잘 되면 이제부터 네가 다 하고 문제 생기면 얘기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위임을 요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시니어급이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팀 내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시니어 멤버가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리더만 위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당신도 이제 위임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해라. 그래서 위임이라는 거를 위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위임하는 걸 위임한다라고 하면 내 일을 뭔가 남한테 떠넘기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팀 내에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떠맡긴다면 그건 위임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넘기는 게 위임이죠. 잘못된 위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을 여러 개 다녔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 대표님들과 일을 했어요. 저도 창업을 해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빠지는 잘못된 위임은 사람 다루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HR 업무를 HR 팀장 하나 뽑은 다음에 떠맡기는 거예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HR은 아웃소싱 할 수 없어요. 대표님이 들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위임이에요. 그 리더포비아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직장인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리더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기질적으로 안 맞는데 조직 안에서 그냥 팀원으로 평생 묻혀서 지내면 안 될까? 지금 AI 성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굳이 내가 리더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리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내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내가 리더 역할을 할 생각이 없어도 주변에서 특히 내 매니저나 매니저의 매니저가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저질러 볼 필요는 있어요.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해보고 회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AI 시대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제 개인으로 남아서 예를 들어 코딩만 하고 있다. 그럼 대체 1순위죠.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니저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실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그런 리더만 아니라면 문맥을 많이 공유하고 어떤 목표를 우리가 왜 만들었고 그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AI와 일을 하는 데는 최적이거든요. 결국 AI도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왜 하는지 문맥을 많이 제공해 줄수록 그 결과물의 품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AI 시대에야말로 리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쉽게 일을 AI 에이전트에게 나눠주고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이 리더십이 다른 사람보다 좀 AI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문제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일을 나눠줘야 되고 AI 시대야말로 그런 능력이 중요한 세상이죠. 이제 또 리더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안 좋은 말들도 이제 팀원분들한테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좀 리더가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불편한 말도 좀 팀원과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효과적인 소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매니저로서 가장 힘든 영역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 이 팀원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시간 지연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빨리 얘기하지 않을수록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고. 이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듣지? 일을 시켰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침묵하지만 속으로 상대를 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을 줄여라. 이 두 개인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지는데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대1 미팅. 그러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워요. 어차피 보니까. 용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안 보는 사이다. 1대1 미팅 안 하는 매니저도 많거든요. 그게 문화인 회사도 많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용기를 내야 돼요. 갑자기 우리 보자. 그러면 나도 그 용기를 내는 게 힘들고 팀원도 평소에 나한테 얼굴 보자고 안 하던 내 매니저가 왜 보자고 하지? 색안경 끼고 들어간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1대1 미팅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면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옳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얘기하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사실 옳다라는 증거가 뭐 어떤 형태로 잡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
상대가 반박하면 뭐라고 하지? 이랬다가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앞으로 우리 얼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증거 없어도 그냥 내 관점에서 기대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이 맡은 업무가 이번 주에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기대고 오늘 아침 미팅에서 보니까 다음 달이 돼도 안 끝날 것 같다. 이게 내 관찰인 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 간극을 줄이고 싶다. 기대 관찰 간극. 이 순서로 표현을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엔 잘 못해요. 이야기하다가 내가 흥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가 오해를 하는 것 같으면 내 의도를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이고 싶다. 우리는 같이 성공하고 싶다. 공동의 목표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근거를 잡는데 조금 리더분들이 집착을 하신다 했잖아요. 이 피드백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나의 말에 좀 신뢰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얘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근거 잡는데 조금 치중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그냥 뭔가 빨리 말해버리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근거 없이. 그렇죠. 사실은 내가 근거를 잡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근거 잡았다고 그 사람이 납득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실수했던 거는 객관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내 주관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거고 또 이런 얘기를 빨리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 감정에 골이 깊어져 있지 않거든요. 화가 덜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좀 더 곱게 나가고 호기심을 가지면 더 곱게 나가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내야 상대방도 여기 어딘가에 간극이 존재하는구나. 내 매니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인지하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점점 이제 팀원들이 나보다 연차가 많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이런 불편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진 리더분들께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실제로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피드백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니어 멤버로서 나도 당신한테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그런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시니어라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주기 전엔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혼자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가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꺼내보면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도 많고 잘 안 풀려도 다시 한번 상대가 처음으로 인지한다고요. 여기 어딘가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다가 망가질 수도 있죠. 근데 망가지는 경험해봐야 다음에 더 잘할 방법 찾는다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거. 핵심은 우선 빨리 말을 해봐라. 요게 그렇죠. 제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화가 나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기왕이면 호기심 가지고 얘기해라. 요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나이나 연차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라밸을 추구하는 조직원들이 좀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팀 성과에 관심을 두지 않는 팀원들 같은 경우에 리더 입장에서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어떻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타인인 내가 동기부여를 한다고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 것 같고요. 리더로서 힘든 거를 몇 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불편한 대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충돌을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동기부여는 개인이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개인화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확한 금전적인 보상이 보일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본인이 더 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1대1 상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손 놓고 있자니 또 손 놓을 수는 없는데 또
개입을 하자니 이게 개입한다고 바뀔까라는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채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니까 처음에 채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채용을 할 때 어떤 뭐 기술적인 역량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행동을 이미 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짧은 시간에 그거를 판단한다는 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약간 포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꼭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실수를 하면서 깨달은 거를 바탕으로 면접 프로세스도 바꿔야 되고 온보딩 과정도 바꿔야 될 수 있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워라밸을 유독 중시하는 팀원이랑 좀 뭔가 내가 속한 조직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이지? 라고 좀 고민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것도 쉽지는 않은 포인트인데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할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고 근데 이게 약간 한국과 다른 느낌은 뭐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일하지만 사무실 나가면 일 안 한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퇴근은 다들 일찍 해요.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같이 일을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6시 되면 다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저녁 먹고 다시 로그인해요. 그러니까 밤 9시쯤 되면 또 북적북적 한다고요. 많은 경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퇴근을 해도 일에 대한 스위치는 안 끄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본인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뭐 꼭 늦게까지 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맡은 일을 잘 끝내고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건 그거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 같이 일해본 친구들 중에는 유럽 친구들이 그런 스타일들이 많았어요. 약간 좀 더 요즘 젠지 같은 느낌?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회사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 벌고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제 팀원 중에 덴마크 친구 하나는 자전거 타는 거에 미쳐서 매해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갔다 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본인 맡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커리어에 커다란 야망이 없기 때문에 위로 승진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싶진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맡은 레벨에 적합한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죠. 결국은 레벨에 따른 기대치가 있는 거고 그 기대치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팀이 힘들 때 같이 남아서 으쌰으쌰하는 팀플레이어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일찍 퇴근해도 지금 사고가 터져서 우리가 같이 뭐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남아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워라밸도 결국 뭐 근무 환경이나 문화권이나 또 가치관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고.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워라밸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일할 때는 회사에 집중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있을 때는 가족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족들과 시간 보낸 다음에 다시 또 회사 일하는 거고 회사에 와서 일을 할 때도 집에 좀 문제 생기면 일찍 퇴근을 하든지 휴가 내고 집에 신경 쓰는 거고 긴 인생을 내 커리어 성장만 생각하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마라톤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건강한 워라밸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수님께서는 거의 100m 달리기식 아니셨습니까? 처음 17년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1년 놀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제가 방금 얘기했던 형태의 워라밸을 하는 사람이 됐죠. 남하고 비교를 덜 하게 됐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포모에 많이 빠져 있었고. 한국에서 이제 3요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이제 젠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말에 조금 리더분들이 또 많이 당황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라고 또 고민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들죠.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좀 그게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젊은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뭐지? 보상이 뭐지?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진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동기부여 포인트는 무엇인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1대1 미팅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서로 일만 잘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이 사람을 개인적인 걸 알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신뢰가 더 생기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다른 사람이 커버해 주거나 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일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좀 대화를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AI 쓰는 거 좋아하는 거라고요. 나는 사람들과 상대하기 싫어. 거기서 이제 상처가 생기면 AI 쓰면서 해방감을 느끼죠. 근데 AI 에이전트라고 사람 말을 계속 들을까요? 저는 곧 안 듣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사람 동기부여하고 불편한 대화하는 그게 AI 세상에도 곧 필요한 때가 올 거다. AI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 다음에 사람이야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쩌면 더 있는 거죠. AI는 사실 우리 회사 정보 다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훨씬 더 쉽고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긴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저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한테 일 시키기가 힘드니까 AI에게 일 시킨다라는 게 미래에도 그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는 불가능하겠다. 그렇죠. 이런 갈등이나 그런 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AI를 말씀하셔서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리더십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람 간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AI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자질로 이 AI와 협업하는 리더십, 좀 과거의 리더십과는 좀 다르다면 뭐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과연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긴 하는데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본질이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본질은 어떤 미션,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일을 어떻게 위임을 할 것이냐, 그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인 거라고 보여져요. 기존에 전문성이 강조되던 환경에서는 세분화가 돼 있죠.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프론엔드를 만들고 뭐 백엔드를 만들고 개발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세분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가 됐던 이유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AI가 발전을 하니까 이 경계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빌더가 이 전체 영역을 넘나들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조직 구조는 안 바뀌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충돌이 더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기획하는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포하려고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뭐라고 하고 개발자들이 뭐라고 하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가 왜 했어? 그러면 각 팀의 생산성은 올라가고 뭔가 많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전체로 봤을 때 가치는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리더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맞는 조직 구조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냥 AI 도입하세요로는 충분치 않다고요. 그냥 AI 도입하면 생산성만 부분적으로 높아지고 AI가 또 싸지 않단 말이에요. 비용 많이 나가고 포머 불러일으키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만들어진 결과물은 없고. 그렇다면 어떤 조직 구조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R&R이 없는 조직. 대기업은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제는 힘들죠. 그렇게 구성이 돼서
몇십 년을 돌았고 그 안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 시대의 조직 구조를 바꾸기 쉬운 조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100명이 안 되는데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는 곳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레거시가 없으니까 조직 구조를 처음부터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인재 밀도가 높게 만들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 문제 푸세요라고 명령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엔드 투 엔드로 실행 운영까지 다 해버리니까. 물론 이 안에서도 인프라 같은 게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조직은 이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럼 이제 AI 시대에 들어선 만큼 이제 결국에는 유연하고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어찌 보면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됐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로드를 만든 안트로픽이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사례죠. 거기를 보면 요즘 뜨고 있는 클로드 코드 같은 그런 터미널 기반의 개발 툴을 한두 사람이 작년 5월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런 물건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참고할 만한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성과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대량 해고를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15,000명 잘랐고 아마존이 작년 10월과 올 1월에 3만 명 잘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옛날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옛날에 연봉을 많이 주고 뽑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연봉을 깎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어떤 형태로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거예요. 옛날처럼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펀딩을 더 받고 또 성장을 해서 펀딩을 더 받고 그 모델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건 극히 일부의 돈을 필요로 하는 AI 기반의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이외의 모든 스타트업은 적은 수의 인재로 인당 매출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간 규모의 VC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옛날처럼 시리즈 BC가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투자할 회사들도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 시장이 양극화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펀드가 있는 곳들과 초기 투자를 하는 곳들 이렇게 두 개만 남고 중간은 없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옛날처럼 성장을 기반으로 돈을 받아서 더 성장하고 그러는 형태는 이제 아니고 내실 있는 성장을 하는 곳들이 인정받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커서 같은 곳도 보면 아마 아직도 100명 안 될걸요? 근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AI가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직접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조직 구조가 압착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AI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업무까지는 사람이 하고 어디 이하의 업무까지는 뭔가 AI가 하고 요 경계선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기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기업 내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적어도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코딩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완전히 이제 AI 영역으로 넘어간 거고 요즘은 오히려 바틀렉이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AI가 만들어낸 코드를 검증하는 거, 리뷰하는 영역이 바틀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리뷰하는 AI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리뷰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분명히 AI가 좀 더 커버를 할 것 같고 결국은 문제 정의하는 거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그거는 AI한테 맡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이 일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그런 코디네이션 하는 거 그리고 결과물을 검증하고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좀 더 상위 레벨로 사람의 역할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불행히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주니어 채용이 확 줄어든 거고 그게 그럼 주니어 채용이 줄어든 것만으로 멈추느냐 그건 아닌 거죠. 빅테크 해고하는 거 보세요. 시니어급들도 갈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빅테크 회사의 퇴사율이 역대 최저였다고 하거든요. 그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까 옛날보다 몸을 사리죠. 근데 그 와중에 대량 해고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보다 더 연봉 덜 주는 본인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니어들이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시니어급들이 해고돼서 시장에 나가서 본인 주니어들이 가야 될 일들을 잠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좀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오피스 아워 때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요. 취업이 안 돼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젠. 인턴도 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당연한 거고, 정말 슬픈 거는 뭐냐면 사람하고 면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교수로서 취업을 앞둔, 특히 인도에서 큰 꿈을 가지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번 돈에다가 대출받아서 도전하려고 미국에 온 학생들,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취업 못하고 본의 아니게 대학원에 온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매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주니어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좋은 생각을 하겠어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죠. 내가 힘든데. 근데 이 퍼센티지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실제로 풀타임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친구들의 비율은 30%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취업활동하고 파트타임으로 어디 가서 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하고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이게 AI 도입이 꼭 문제는 아니겠지만 뭔가 누군가는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변화의 방향이 너무 빠르고 급진적이고 소수의 사람만 이롭게 하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술 변화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이득이 가는 형태였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책을 읽어보니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제 언론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실상 뭔가 배우지 말라라는 건지 뭘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는 건지 이게 좀 체감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기용님만의 그런 언론을 위한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공유 부탁드릴게요. 런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 언론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혹은 지금 상황에는 안 맞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꼭 뭐 리더는 아니지만 언론이 왜 중요해지냐면 상황이 바뀌면은 이전에 나에게 맞았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성공 방정식이 아닌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으로 일을 할 때는 개인기 부려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맞았다면 리더가 됐는데도 팀원들한테 일 안 주고 본인이 개인기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나만의 성공 방정식 트랩에 빠져버리면 그걸 몰라요. 상황이 바뀐 걸. 그러니까 옛날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인이 메타인지를 높여서 깨달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주변의 동료나 매니저가 피드백을 줘서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장점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옛날의 장점이 이제는 단점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론은 결국 내 장점이 단점이 된 순간을 인지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바뀌면 내 장점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변화를 할 동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싶진 않아. 그러면은 내 장점이 장점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되죠. 근데 인지가 안 되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후 다닐 때. 어떤 장점?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망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도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나중에 깨달은 거는 디렉터에게 주어지는 기대는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거를 그땐 몰랐던 거예요. 옛날 트랩에 빠져서 무슨 프로젝트건 나한테 던져주면 난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언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이제 바쁘게 막 살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잠깐 멈춰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개발자도 내가 옛날에는 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었다면 이제는 에이전트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로 바뀐 거죠. 그것도 역시 언런하고 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한기용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리더 자리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